이번 시간에는 이제 구현 방법론 챕터 2 객체 지향의 분석 설계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좀 기초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루게 될 것입니다. 객체 지향 분석 설계를 먼저 말하기에 앞서서 UML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객체라는 패러다임으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고 설계를 할 때에 그 분석이나 설계의 그 결과물들을 표현을 해야겠죠. 그러한 표현하는 언어, 그것이 모델링 랭귀지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모델링 랭귀지가 사람마다 각기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호환성이 많이 떨어졌겠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UML이라는 Unified Modeling Language라는 표준 모델링 언어가 고안이 됐고요. 그 언어를 가지고 실제 분석을 한다거나 설계를 할 때 표현해서 활용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UML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산출되는 그런 산출물들을 명세화하고 시각화하고 문서화하기 위한 그런 표준 모델링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브젝트 매니지먼트 그룹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줄여서 OMG라고 말합니다. 이 단체에서 이 표준을 계속해서 갱신하고 업데이트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UML은 초기 이런 UML을 만들 때에 그 모델링 언어를 아예 없는 거에서 만들었던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유명한 그 3명의 객체 지향 분석 설계 모델링 언어를 도입을 해서 그것들을 공통적인 거를 만들고 다른 것들을 선택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UML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 3명이 누구냐면 그레드 부츠 그리고 제임스 럼바 마지막으로 이바 야콥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3명에 의해서 그들이 사용했던 모델링 언어 그것들을 도입을 했고요. 그것들을 가지고서 표준을 만드는 작업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UML과 반법론의 차이는 뭐냐? 반법론은 말 그대로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요, 어떤 작업을 할 때 절차를 가지고 있죠. 뭐 한 다음에 뭘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이런 절차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는 하는 반법론들이 있죠. 워터폴 반법론도 있고요. XP 반법론, 뭐 에자일 반법론, RUP, 러브이라고 부르는데요. 러브 반법론, 뭐 여러 가지 방법론, 수많은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이건 메소돌로지라고 하죠. 하지만 UML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 말 그대로 Unified Modeling Language예요. 언어인 겁니다. 결과를 나타내기 위한 도구에 불과해요. 표현의 도구인 거죠. 최근에는 설계의 표준이 된 거죠. 이런 UML이라는 것이. 그래서 어떠한 방법론을 사용하고 도입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UML을 사용하게 됩니다. UML은 크게 Thing, Relation, Diagram 이 3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Thing, 사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모델을 구성하는 기본의 요소가 무엇냐라고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시스템의 구조, 행위를 표현하고 개념들을 그룹화하는 것, 어떤 thing, 그거를
UML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되죠. 클래스, thing이 될 수 있겠죠. 혹은 activity, 이런 게 thing이 될 수 있어요. actor, use case, 어떠한 모델로 표현하기 위한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도구들, thing, 사물이 되고요. 그것들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관계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거냐? 액티비티와 액티비티의 관계, 클래스와 클래스의 관계, 예, 이런 관계를 뭘로 표현할 거냐? 그래서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이 UML에서는 크게 관계를 association 관계가 있고 directed relationship이라는 관계가 있어요. 네, 뭐 이런 게 있다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thing과 relation의 조합으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방향성에 맞게끔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다이어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스태틱한 뷰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 그리고 다이나믹한 뷰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 먼저 thing에 해당하는 건데요. 대표적인 것이 클래스가 되겠죠. 클래스. 클래스에는 상단에 클래스 네임을 적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클래스라는 것은 객체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객체 지향 분석 설계니까 객체를 중심으로 분석과 설계를 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 객체는 뭐냐면 이 현실에 존재하는 것, 우리의 개념 속에 있는 어떤 것인 거죠. 하지만 이 객체는 하나의 인스턴스예요. 예를 들어 김진태, 객체인 겁니다. 홍길동, 객체인 거예요. 하지만 김진태와 홍길동이라는 객체는 결국 사람이라는 공통된 개념으로 묶을 수 있겠죠. 그것을 클래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클래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클래스는 대부분 추상명사에 속하는 것들도 많이 있죠. 또 하나 볼까요? 자동차는 클래스겠습니까? 객체겠습니까? 예, 클래스죠. 클래스. 하지만 BMW 328i 2016년도 버전. 그러면 그거는 클래스겠습니까? 객체겠습니까? 객체죠. 네. 좀 개념이 와 닿으시나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스마트폰은 객체겠습니까? 클래스겠습니까? 클래스죠. 하지만 갤럭시 노트 10 이거는 객체겠습니까? 아니면 클래스겠습니까? 객체죠. 이렇게 객체와 클래스는 이러한 의미적 차이가 있고, 하지만 실제 사용을 할 때는 남발해서 얘기도 합니다. 객체인데 클래스라고도 말하고, 클래스인데 객체라고도 말하고, 사실상 큰 개발할 때 문제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다시 이제 돌아와서요. 이렇게 네모 박스로 클래스건 객체건 표현을 하고요. 그 객체 혹은 클래스의 이름을 작성을 해주고, 그리고 이 두 번째 칸에 나가는 그 객체 혹은 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표현합니다. 이것도 사람마다 말이 달라요. 뭐 멤버 변수, C나 C++ 쪽에 있는 분들은 멤버 변수 뭐 이렇게 말을 하고요. 자바 쪽에 있는 분들은 뭐 attribute, 또 어떤 분들은 property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든 상관없어요. 이 클래스가 가지고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제 이 클래스나 객체가 겉으로 드러나거나 혹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behavior, 행위, 예, 그것을 operation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method라고 말을 합니다. 오퍼레이션, 뭐 메소드 이런 말을 하는데요. 요즘 많이 이제 혼재되어 있어요. 그냥 오리지널로 분석 설계 구현할 때의 UML에서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의 용어가 가장 정확한 용어입니다. name, attribute, operation. 근데 이것이 이제 자바로 가면 method라고 말하는 거고요. C 플러스나 이런 데로 가면 멤버 함수. 예. 지금 막 혼용돼서 이제 쓰고 있죠. 뭐, 그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풀셋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thing, 예를 들어 이제 클래스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있을 수도 있고, 이름만도 가질 수 있어요. washmachine. 예. 혹은, 이름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attribute, 데이터와, operation, 메소드도 가지고 있게 되죠. 이런 식으로 thing을 표현을 합니다. 그 예로 클래스를 가지고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attribute는 클래스나 객체가 가져야 할 어떤 정보, 값,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다고 그랬죠? 데이터, 어떤 값, 변수, 예, 다 맞는 말이고요. 오퍼레이션은 클래스나 객체가 하는 어떤 행위, 비헤이비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이러한 어트리뷰트나 오퍼레이션이 외부에 노출되게 할 것이냐, 노출되지 않게 할 것이냐, 그거를 예, 접근 권한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뭐 여기서는 비저빌리티라는 말도 쓰는데요. 일반적으로 모델링에서 표시를 할 때는 마이너스는 프라이빗을 의미합니다. 프라이빗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클래스 내부에서만 쓰는 거예요. 예, 클래스 내부에서만 그 변수를 접근할 수 있다. 클래스 내부에서만 그 오퍼레이션을 접근할 수 있다. 그럴 때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는 거죠. private이라고 하고요. 플러스는 클래스 내부에서도 접근이 가능하지만 더 나아가서 어느 곳에서나 이 멤버의 접근이 가능하다. 그때 플러스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샵은 뭐냐? 샵. 예. 샵은 이놈의 객층, 가문만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상속을 누구에게 줬거나 상속을 받았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속 계층에 있는 클래스들에게만 접근이 허용되게끔 하겠다. 그때 이렇게 샵을 붙이게 됩니다. 또한 그 객체 혹은 뭐 클래스를 좀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주석을 달듯이 이렇게 노테이션의 확장된 방법으로 스테레오 타입이라는 것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정통적으로는 꺽쇠 두 개를 조합을 해서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 클래스 A가 있는데 어트리뷰트 오퍼레이션이 있는데 뭐 이름이 좋지는 않네요. 그죠? 일단 있다고 치면 이 클래스 A는 뷰 역할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스테레오 타입으로 부연적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클래스 B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스테레오 타입으로 서비스라고 했으니까 뭔가 서비스 역할을 하는가 보다. 예. 그러니까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면 이렇게 해놓고 노트 형태로 얘는 뷰다. 뭐 얘는 서비스다.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모델링 할 때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주석 형태로 노트 형태로 표현을 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스테레오타입 형태로 표현을 하느냐 그 차이만 있는 거지 뭐 달라지는 건 없어요. 자,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노트 바로 이거예요. 워싱머신이 있는데 브랜드 네임 있고 모델 네임 있고 시리얼 넘버 있고 뭐 캐퍼시티 있고 이렇게 있는데 내가 마침 더 예, 이에 대해서 설명을 달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노트를 만드는 거죠. 예. 이게 뭐 모델링 할 때 영향을 주냐? 뭐 상관없어요. 그냥 참고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이 모델링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워싱머신을 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그 정보를 이게 글로 적어서 보여주는 거죠. 아까 스테레오타입은 함축해서 키워드로 보여주는 거고. 객체지향에서 또, thing에 해당되는 게 어떤 인터페이스 같은 거 있을 수 있겠죠?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클래스를 둔다든지. 자바에서 그 인터페이스 클래스가 있잖아요. 예. 상소 빠질 때 임플리멘트 써가지고 이렇게 구현하는. 예. 그런 인터페이스를 내가 모델링 할 때 미리 만들어 놓겠다. 그러면 이렇게 인터페이스 클래스는 클래스인데 인터페이스 클래스니까 스테레오타입을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당연히 인터페이스 클래스가 있으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구현체가 있어야겠죠? 이렇게. 예. 구현체.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에 접근하는 클라이언트가 있어야 되고. 예, 우리 흔히 말하는 이런 거죠. 이렇게 상속을 받아서 얘가 이제 인터페이스예요. 예, 얘가 인터페이스 클래스 역할을 하는 거고, 얘가 인터페이스 클래스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에 이렇게 디펜던시가 가서 사용자가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구현체죠. 구현체 1, 구현체 2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요. 노테이션으로. 또 이렇게 UML 2.0에서는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표현보다는 이 표현을 선호해요. 예. 이것이 더 저는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릴레이션 아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thing에서의 릴레이션들이 어떤 게 있는가 보면 일반화, generalization 이런 식으로 예, 표현을 합니다. 일반화라는 것은 상속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A가 있고 이렇게 B가 있으면 A는 B를 일반화시킨 거고 B는 A를 구체화시킨 거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리얼라이제이션, 실체화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 객체에서는 크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 사실 이렇게 표현을 하나, 의미적으로 얘를 실현시켜라, 얘를 구현해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요. 큰 의미는 없고. 그리고 디펜던스도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가라는 게 목적인데, 보통 그냥, 예, 이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의미 있는 노테이션은 요 일반화, 예, 그 다음에 예, 관계가 있다 정도로 표현해주는 관계. 그 다음에 방향성, 누가 누구에게 의존하고 있다. 그런 방향성 정도고요. 지금 여기 있는 어그리게이션, 컴포지션은 예전에는 많이 사용한 적도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죠. 예.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어그리게이션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실게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먼저 얘는 동일한데 마름모에 색깔이 칠해져 있잖아요. 얘는 뭐냐면 여기에 두 개의 객체, 클래스가 이렇게 잡혀서 관계가 맺어지겠죠. 이렇게 되면 이게 A 객체고 이게 B 객체라고 하면 A 객체가 메모리에 노드 될 때, 그러니까 객체가 만들어질 때 B도 똑같이 그 시점에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메모리에 노드되는 그 객체를 만들어지는 그 시기가 같고 죽는 시기도 같다. 그 얘기예요. 얘는 여기도 B가 있고 여기 A가 있겠죠? 얘는 시기가 A가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B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예, 시기가. 밑에 요 예시는 어떤 거가 있을까요? 예, 얘는 컨스트럭터겠죠. 그러니까 A 클래스 컨스트럭터 안에 B를 만드는 게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A가 만들어질 때 B도 같이 만들어지니까요. 얘는요. 얘는 어디일까요? A가 만들어지고 나서 B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컨스트럭터는 아니고요. A 클래스에서 클래스 A에서 B를 이런 식으로 어떤 형태든 선언을 할 거예요. new B 이렇게 잡으로 치면 이런 식으로 관계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요 그림보다는 생명주기상으로 좀 늦게 A보다는 B가 늦게 잡히는 게 요 그림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는 뭐냐? 얘는 여기가 B죠. 여기가 A입니다. A와 B가 타임라인 상에서 생명주기상에서 겹치는 부분이 이게 있는데 언제 겹칠지를 몰라요. 대부분 이게 어떤 거냐면 클래스 A가 있으면 이 안에 메소드 오퍼레이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getID라고 하면 getID라는 게 있으면 이 안에서 B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new B 이렇게. 그래서 이 getID라는 메소드가 콜되지 않으면 B는 만들어지지 않겠죠. 콜되면 만들어지는 거죠.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뭐 하지는 않고요. 그냥 의미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다. 얘가 가장 강한 결합이고요. 얘는 중간이고 얘는 약한 결합인 거죠. 예.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릴레이션은 얘고요. 그 다음에 의존관계 얘, 요 정도. 요 정도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모델링 할 때 뭐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음은 아까 thing과 thing 간의 관계라고 했잖아요. 뭐 지금 다 이제 설명을 한 내용들이에요. generalization. 예. 여기가 일반적인 거. 여기가 구체적인 거.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상속의 개념으로 설명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구체화한다. 이렇게 올라가는 걸 일반화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걸 뭐 자바 코드로 설명을 하면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이렇게 public class shape이라는 게 있고요. 얘를 이 서클이 상속받잖아요. 그래서 서클이 구체화시키죠. 그래서 클래스 서클이 shape으로부터 상속받아서 하는 거를 말하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디펜던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저가 스케줄에 의존되어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이 모델링을 코드로 표현하면 유저 클래스 안에 스케줄이라는 객체를 잡을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저 클래스 안에 스케줄 메스이 이렇게 뉴로 잡히죠. 그래서 유저가 스케줄에게 의존되어지는 거죠. 네, 이럴 때 표현이 된다. 뭐 그런 경우들이 메소드 내에서의 대상 클래스를 생성한다거나 객체를 사용한다거나 메소드 호출, 리턴, 매개면서 이런 유형이 이런 디펜던시를 표현합니다. 방향성을 표현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합니다. 다음은 릴레이션에 대해서도 스테레오타입으로 디펜던시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유저가 있고 스케줄이 있죠. 이렇게 디펜던시가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이 디펜던시가 어떠한 경우에 발생을 하는 것인지를 이렇게 스테레오타입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정을 만들 때 사용자가 스케줄을
로컬이라고 했으니까 글쎄요, 이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어, 시간 뭐 조정을 한다거나 이런 거일 수도 있겠죠. 예, 사용자가를 어떤 파라미터로 값으로 받을 때, 예,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페이스, 예,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동그라미 형태로 해서 실선으로 여기 인터페이스 클래스가 되는 거고요. 얘가 인터페이스 클래스가 되는 거고요. 요게 이제 실현시키는 거죠. 상속을 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실선으로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좀 오래전 방식은 이렇게 상속 같은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합니다. 요즘은 사실 이 방식 별로 쓰지 않고 이 방식을 쓰는데 점선도 이제 안 해요. 보통 이제 실선으로 많이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은 인터페이스 클래스인데 아웃풋 인터페이스라는 인터페이스 클래스를 만들었고 모니터라는 클래스는 이 아웃풋 인터페이스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아서 임플리멘트 한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은 association. association도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보편적으로 설명해 주는 관계예요. 그냥 여기 보시면 personal과 company가 있는데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실선을 찍 긋는 거예요. dependency도 모르겠고, 예, 그럴 때는 그냥 실선을 띡 긋고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달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work for 이렇게 글을 남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릴레이션에 대해서 이름을 주는 거죠. 네이밍을 하는 거예요. 예. 아까 스테레오타입은 그냥 주석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면 이 실선 위에 work for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릴레이션에 대해서 이름을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스테레오타입으로 그냥 표현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좀 유의할 점은 여기 보는 것처럼 카디널티라고 말을 하죠. 예, 개수. 다수의 사람들은 한 명 이상의 사람이 여러 개의 컴퍼니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맞는 말이죠? 네. 이런 식으로 어떤 수량,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카디널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때 이렇게 스타 표시는 many라는 의미고요. 1부터 땡땡 스타. 그럼 1보다 큰 거. 그러니까 1보다 크다 이런 뜻이고요. 만약에 0 땡땡 스타 그러면 0보다 크다는 뜻이겠죠? 네. 이런 식으로 어떤 개수의 관계를 나타내 줘야 할 때, 이때도 이러한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명의 학생이 한 명의 선생님이 여러 명의 학생을 가르칠 수가 있겠죠. 이게 보통 일반적인 클래스의 구성이겠죠. 예, 이렇게 코티칭이 아닌 이상. 그래서 이걸 뭐 티치한다 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렇게 릴레이션에다 이렇게 붙였다는 얘기는 얘에 대해서 네이밍을 하겠다라는 뜻이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죠. 예, 이렇게 그냥 설명만 하는 것 뿐이죠. 네. 그래서 1대 n이죠. 그래서 one to many 이런 관계고, 예. 이거는 나중에 이제 구현으로 나타난다면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한 명의 선생님이 여러 명의 학생이니까 학생이 이렇게 리스트 타입의 배열로 잡힐 수 있다라는 걸 암시하는 모델링이죠. 예. 그 다음에 뱅크 텔러는 여러 명의 고객이 있을 수 있다. 한 명 이상의 고객. 그 다음에 뭐 풀타임 스튜던트 한 명은 12개에서 18개 사이에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크레딧 아워? 예.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에그 박스. 계란 한 박스는 12개 혹은 24개의 달걀을 갖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복수로 1대1이 아닌 1대 n이나 혹은 1대1 이상의 어떤 관계가 되면
뭐 아까 소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의 어레이 형태의 어떤 벡터 타입이나 리스트 타입의 형태로 이 대상이 잡히겠구나를 설계하는 사람이 그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멀티플리시티 뭐 계속 봤고요. 그 다음에 어그리게이션은 아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죠? 네. 어그리게이션도 설명을 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좀 다시 볼까요? 어그리게이션은 여기 그 컴포지션에 비해서 이렇게 랩탑이라는 클래스가 다 메모리에 만들어지고 나서 이렇게 클래스 변수로 이렇게 잡는 거죠. 반면에 컴포지션은 윈도우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메인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뉴 프레임 해가지고. 그래서 같은 타임라인을 가지게 되는 거고. 예. 뭐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모델링은 요즘 하지 않습니다. 예. 간단하게 그냥 주석으로 표시를 한다거나. 그리고 요즘은 어떤 분석가와 디자이너, 그 다음에 코더, 이 역할이 나눠져 있지 않죠. 설계도 하고 분석도 하고 구현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렇게 노테이션을 세밀하게 표현은 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어떤 소스 코드를 오토매틱하게 제너레이션 해주는 그러한 데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리스트 타입으로 변수를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프리미티브 타입으로 혹은 객체로 그냥 처리할 것인지 뭐 이런 결정을 하기가 좋겠죠. 끝으로 지금 UML 기초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UML 1점대에서 한 9개 정도의 9개 정도의 UML에서 제공하는 다이어그램이 있었습니다. UML을 구성하는 요소가 첫 번째가 thing이었고 두 번째가 relation이었고 세 번째가 이제 다이어그램이잖아요. 그 다이어그램이 1점대 버전에서는 9개의 다이어그램이었는데 2점대 버전으로 넘어오면서는 이렇게 추가된 다이어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해보면 모델링을 아주 정밀하게 하는 노력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노력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모델링을 정밀하게 아주 미션 크리티컬 시스템을 제외하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는 이 1점대에서 얘기하고 있는 다이어그램 총 9개인데요. 9개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예, 충분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 9개도 다 필요한 게 아니라 몇 가지만 찝어 드릴게요. 이 9개가 다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보통 use case, 예, 요거는 이제 필요하고 클래스 다이어그램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액티비티 다이어그램도 뭐 쓸 때도 있습니다. 시퀀스 이거 많이 쓰죠. 시퀀스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뭐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이나 디플레이먼트 정도 예,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정도를 제일 많이 씁니다. 이 6개의 다이어그램을 정도만 능수능란하게 내가 모델링을 통해서 표현을 할 수 있다면 뭐 거의 뭐 모델링 못하는 것은 없다. 그때 이제 필요에 의해서 UML 2.0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타이밍 다이어그램이라든지 뭐 컴포지 스트럭처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은 이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찾아보고 공부해서 사용을 하면 됐지 처음부터 그렇게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한 6개 정도 제가 알려드린 이 다이어그램을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모델링 할 때 무리가 없다. 네. 그래서 다이어그램에 보면 아까 제가 다이어그램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스태틱한 거, 예, 다시 말해서 구조적인 걸 나타내는 게 있고 다이나믹한 거, 비헤이비어를 나타내는 게 있는데 클래스 다이어그램, 디플로이먼트 다이어그램, 패키지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이 주로 구조를 나타낼 때 쓰는 다이어그램이고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는 중요한 다이어그램이기 때문에 표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비헤이비어에서는 스테이트 머신 혹은 뭐 액티비티 둘 중에 하나를 이제 많이 쓰니까요. 그 다음에 비헤이비어, 시퀀스 제일 많이 쓰죠. 유스 케이스는 이제 요구사항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러한 다이어그램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만은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클래스를 표현하는 방식과 구성 요소 딱 이 그림이 잡히셔야겠죠. 제일 상위에 클래스 네임, 그 다음에 데이터에 해당하는 어트리뷰트, 그리고
오퍼레이션. 이 리얼라이제이션의 의미를 아시겠죠? 이게 같은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같은 뜻. 얘도 인터페이스를 실현하는 거. 얘도 인터페이스를 실현하는 거. 요즘은 점선도 아니라 그냥 실선을 쓰기도 한다. 예. 다양한 객체 간의 관계, 제너럴라이제이션, 또 상속 같은 거 할 때 쓴다고 그랬고, 이건 뭐 그냥 무시해도 된다. 이것도 그렇고, 요 정도. 그러니까 얘하고 얘, 3개 정도. 얘는 일반화, 반대는 구체화이겠죠? 상세화. 어소시에이션, 가장 일반적으로 그냥 관계가 있다 정도를 표현하는 거고,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건 방향성. 방향성이라는 것은 어디서 걔를 변수나 아니면 콜이나 형태로 잡을 것인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릴레이션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델링 도구 UML 그리고 도구에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UML 관련된 모델링 도구와 그 UML의 가장 기본적인 다이어그램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화면은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이죠. 네, 이런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그리고 이런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클래스 다이어그램, 이것은 시퀀스 다이어그램, 콜래보레이션 다이어그램. 이러한 그 다이어그램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객체지향으로 분석 설계를 하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죠. 이런 다이어그램을 만들 때에 파워포인트를 쓴다거나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비생산적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에 있는 것처럼 다양한 UML 모델링 도구들이 있어요. 상용으로는 엔터프라이즈 아키텍트, 내셔널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RSA라고도 하는데요. 예, 투게더. 지금 이 제품은 거의 죽었죠, 이제. 예. 그래서 주로 많이 쓰는 상용은 요 EA 툴, 엔터프라이즈 아키텍트라는 걸 많이 쓰고요. 오픈소스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스타 UML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주 굉장히 심도 있게 모델링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스타 UML 정도로 클래스나 클래스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사용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스타 UML, 스타 UML을 치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을 하시면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스타 UML을 실행을 한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 모델 가운데다가 다이어그램을 다양하게 추가를 해서 객체지향 분석 설계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하나 했던 거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클래스 다이어그램들을 뽑아서 소스 코드를 이해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이런 다이어그램을 가지고서 활용을 하시면 훨씬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